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된 지 몇 년 된 30대 후반의 돌싱입니다. 제가 이혼을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 반응은 다른 이들과는 좀 달랐어요. 보통 이혼했다고 하면 다들 놀라는데 제가 이혼했다고 하니 마치 그러려니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콩깍지가 씌어서 정신이 나갔었구나 싶더라고요. 제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전 남편의 본성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아니 더 부끄럽고 민망하더라고요. 남들이 알 정도였으면 얼마나 노골적으로 보였을까 싶었거든요. 저와 남편이 이혼하게 된 건 돈과 외모 때문이었어요. 그 일에 대해 말하기 전에 남편과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자세히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꽤나 빠른 이혼이었고 그보다 결혼은 더 성급했죠. 남편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후다닥 결혼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때 제 심경을 대변하자면 저만큼 괜찮은 남자를 나중에 내가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고 얼굴은 그리 예쁜 편도 아니었죠. 솔직히 제 자존감은 무척 낮은 편이었어요. 키는 크고 몸매는 좋았지만 항상 얼굴 때문에 그 큰 키와 맵시가 도리어 단점이 되었거든요. 친구들은 제가 어렸다면 모델을 했으면 됐을 거라 이야기했지만 글쎄요. 그런 말들이 다 거칠애로 하는 말처럼 들릴 정도로 저는 그만큼 저에 대한 사랑이 모자랐어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였죠. 저는 옷가게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여성복이라 여성들을 상대하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나마 제 장점을 드러내 옷을 잘 팔 수 있는 장점도 있었죠. 남편과 만난 건 점점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하던 때였어요. 그 사람은 영업직으로 얼굴이 무척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연예인 정도는 아니지만 일반인 치고는 눈이 가는 얼굴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자기 얼굴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패션도 과감했고 행동은 무척 스마트해 보였어요. 처음에 그 남자 제게 말을 걸었을 때는 벌칙 게임에 당첨이라도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저에게는 비현실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연락처를 교환한 그는 메일을 제게 연락하고 만나자고 조르고 보고 싶다며 애교를 부리곤 했어요. 그는 당시에도 저보다 4살이나 어린 나이였고 저는 그 사람이 저와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으로 몇 번이나 선을 그으려고 했어요. 그때 아예 선을 그어버렸다면 제 인생에 이런 오점은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남편은 끈질기게 제게 구애했고 결국 넘어간 건 저였어요. 그 사람을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내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내가 언제 만나볼까 하는 생각이요. 이 사람도 그냥 가지고 노는 거라면 나도 그냥 가지고 노는 거라고 생각하고 만나보기만이라도 하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방어였는데 보기 좋게 당했거든요. 남편은 결국 6개월 만에 제게 프로포즈를 해왔고 저는 그에 응했어요.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해야 하나? 아니, 연애 당시의 남편은 제게 무척이나 잘해줬거든요.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고는 단 한 번도 추호도 의심한 적 없어요. 정말 맹세코 그것이 모두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일들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의외의 일들은 결혼과 가까워져 가면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프로포즈를 해놓고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보통 안정적인 직장과 어느 정도의 돈이 모여야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 사람은 아예 돈이 없다며 제게 집을 해오면 안 되냐고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솔직히 못해줄 것도 없었어요. 내 명의의 집이 남는 거라고 생각했고 조금 버겁긴 했지만 신혼부부라면 대출 이자도 싸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전 재산을 털어 집을 장만했어요. 물론 지방에 있는 집이라 비싸지는 않았지만 제 명의의 집이잖아요. 본격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결혼 직후였어요.
남편은 점점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본인도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 돈은 어디다가 쓰는지, 제게 매번 용돈을 요구했고 집에는 사치스러운 물건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죠. 옷가게 매니저와 영업직 회사원의 생활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요. 처음에는 결혼하고 들뜬 남편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점점 그런 것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하면서 저는 스트레스에 점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반년이 지났을 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말했어요. 자기, 더 이상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나 진짜 돈이 없어. 모아놓은 돈도 당신이 다 가져가는 바람에 매달 받는 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있거든? 그마저도 경주사 있는 날에는 부족해. 자기, 지금 장난해? 자기한테 왜 돈이 없어? 집도 잘 살면서 왜 그렇게 쪼잔하게 구는 건데? 좀 팍팍 쓰면서 살아.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서 그렇게 살면 남들이 얕봐. 우리 집이 왜 잘 살아? 누가 우리 집이 잘 산대? 우리 집 서민이야. 흔하고 흔한 서민. 중산층도 안 되거든? 결혼하면서 돈이 좀 들어온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착각한 것 같은데 그거 다 다시 나갈 돈이야. 그리고 그 돈들 당신이 다 가져갔잖아. 나한테는 진짜 남은 거 없어. 당황한 제 말에 남편이 눈을 가늘게 뜨며 피식 웃더라고요. 그 모습이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집이 부자라고 생각한 걸까요? 그리고 그 의문은 곧 풀렸어요. 내가 눈뜬 봉사로 보여? 당신 부모님 사시는 집, 그 집 엄청 비싸잖아. 땅값도 어마무시하고. 부모님이 거기 살 정도면 너희 집 돈이 제법 있다는 이야긴데 다 아는 사실 숨기지 맙시다. 네? 게다가 당신 가지고 있는 물건들 좀 봐. 가방은 죄다 명품이고 신발도 브랜드 있는 거고 화장품도 비싼 것만 쓰잖아. 그래놓고 서민? 부자들은 생각이 다르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집 우리 집 아니야. 우리 거기 새들어 산다고. 전세. 그것도 전세 싸게 새들어 사는 거야. 우리 이모가 가지고 있는 집인데 엄마한테 싸게 받고 살라고 했거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 중에 내가 직접 산 건 단 하나도 없어. 다 이모가 선물해 준 거라고. 백화점 갈 때마다 하나씩 사오시니까. 제 말을 듣던 남편이 갑자기 얼굴을 구기더니 머리를 쥐어뜯더라고요. 왜 이래 여보? 아씨, 놔. 건드리지 마. 진짜 열받네. 남편은 그러면서 욕설을 하더니 집을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짐작도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돈을 원할 때마다 제게 애교도 피우고 예쁘게 행동했는데 갑자기 냉랭해졌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났을까요?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 다가왔어요. 얘기 좀 해. 아버지 생신이 3일 뒤야. 어떻게 할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당신 아버지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어차피 근처 고깃집에서 생일 축하나 할 거잖아. 난 그런 데 가는 거 딱 싫거든? 내가 급이 있는데 그런 데를 가? 그냥 가족들끼리 단촐하게 보내, 어? 당신 그래도 사위잖아. 밥은 같이 먹어야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친정에 신경 써준 적 한 번도 없잖아. 나 그 사람들하고 밥 먹을 시간 없어. 바쁘다고. 내가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어? 아, 불공평한 것 같으면 당신도 우리 집 챙기지 마. 각자 하자, 각자, 어? 어차피 도움도 안 되는 처가 가깝게 지내면 뭐해?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로 아버지 생신 때 오지를 않더라고요. 선물 같은 것도 준비하지 않았고요. 아예 그날은 야근한다며 확인하듯이 말하고는 전화를 뚝 끊었어요. 저는 친정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모아놓은 돈으로 아버지에게 명품 지갑을 선물해드렸어요. 아버지는 괜한데 돈 쓰지 말라며 다시 되돌려 주시려 했지만 나이 들어서 명품 하나는 들고 있어야 어디 가서 얕보이지 않는다며 억지로 손에 들려보냈어요. 그리고 속상한 마음을 달래려 SNS에 행복한 척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과 아버지 선물 사진을 올렸죠. 사진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니, 고급 레스토랑을 갈 거였으면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 할 거 아니야. 근처 고깃집이나 대충 갈 줄 알고 안 간다고 한 거였는데 그런데 갈 거였으면 나한테 연락했어야지. 내가 왜 연락을 해? 안 간다고 한 건 너였잖아. 우리 아버지 생일 다 무시하고 야근까지 한다고 한 게 너야. 어디서 이제 와서 뒷북을 치고 난리야? 아나무인의 남편 태도에 저는 열이 받을 대로 받아버렸고 결국 소리를 꽥 질렀죠. 소리를 지르고도 제 화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도리어 점점 쌓여가고 있었죠. 마치 이제 곧 터질 화산처럼. 그렇게 쌓이던 화산은 남편 생일에 터져버렸어요. 남편은 제가 아버지에게 해준 것처럼 고급 레스토랑에 명품 선물을 해주길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 며칠 전부터 시계가 작동을 안 한다며 새로운 시계를 하나 살까 고민 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딱 봐도 그거 사달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 생일로 이미 빈정이 상했고 남편 생일을 챙기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의 생일이 주말이었기에 저는 새벽부터 몰래 준비를 해서 친정으로 갔어요. 준비라는 건 냉장고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모두 비우고 화장을 해서 여행 준비를 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남편을 두고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과 오랜만에 당일치기 여행을 갔어요. 남편에게 내내 전화가 오는데 계속 무시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화난 얼굴로 제게 따지더라고요. 왜 이제 와? 내 생일인데 뭐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냐고. 어떻게 남편 생일을 안 챙길 수가 있어? 각자 하자고 했던 건 너야. 너희 집 챙기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너부터 안 챙기기로 한 건데 뭐가 이상해? 시부모님 생신 때도 당신이 다 알아서 할 거지? 어차피 각자 하자고 했으니까. 내가 말한 건 서로의 부모를 말한 거지 부부는 다르잖아. 남편한테는 최소한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아버지보다는 남편이 더 중요하지. 남편이 더 중요해? 웃기고 앉았네. 여보세요. 당신이 나와 친정을 존중하지 않는 건 당신도 나한테 존중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 생각해서 안 챙겨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해. 서로 각자 살자며, 어? 와씨, 그럼 선물이라도 줘야 할 거 아니야. 시계 산 건 맞지? 무슨 시계요? 선물을 왜 해? 각자 하자면서. 아참, 집에 먹을 것도 없으니까 알아서 챙겨 먹어. 생일이면 쿠폰 같은 것도 잘 나오잖아. 결국 저의 비웃는 말투에 남편은 호되게 당하고서는 그 뒤로 대놓고 저와 친정을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주 잠시뿐이었죠.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영업이라는 직업의 특성을 생각하더라도 무척이나 늦은 시간이었죠. 어떤 때는 외박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시간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저에 대해 외모 공격도 심해졌죠. 하루는 아침에 들어온 남편에게 따졌어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얼굴 못 본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 들어와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고. 같이 사는데 왜 얼굴 한 번을 제대로 못 봐? 봐서 뭐 할 건데. 너야 기분 좋겠지. 잘생긴 얼굴 보면서 감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내 생각은 해.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서 이 못생길 얼굴 마주치면 밥맛이나 생기겠냐고. 게다가 못생겼으면 화장이라도 열심히 하던가. 하긴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으니 할 필요 없었겠지. 으이구, 늙었으면 얼굴이라도 예쁘던지 돈이라도 많던지 해야 하는데 이건 뭐 이도저도 아닌 그냥 나이 든 아줌마잖아. 뭐? 어떻게 외모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사귈 때는 외모 같은 건 필요 없다면서. 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않았어? 그때는 다 당신한테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 한 거지. 솔직한 말로 지금은 내가 했던 말 다시 다 주워 담고 싶다. 괜히 그런 말해서 당신 같은 여자랑 엮이고 말이야. 어쨌든
당분간 바빠서 난 집에 옷만 갈아입으러 올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듣고만 있어도 우울증이 올 것 같은 말만 해대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자존감이 무너지는 도중에 시모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애는 언제 가질 거냐고요. 뭐 결혼한 지 3, 4년 차 되어가니 시모도 걱정이 됐겠죠. 저는 그걸 기회로 남편에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이야기 좀 해. 어머님 전화 오셨어. 애는 언제 가지냐고 물으시더라. 슬슬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애가 생기면 우리 사이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지도 몰라요. 뭐 저만의 착각이었지만요. 남편은 아예 생각 자체가 없더라고요. 애? 지금 애를 가지자고 한 거야? 정말 거울은 좀 보고 이야기해. 내가 너한테 그럴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 때 그때 이야기하라고. 누가 이런 여자를 안고 싶겠어? 다 늙어가지고 꾸미지도 않고 다니면서 지금 나한테 애를 가지자고? 누구 앞길 막을 일 있나? 너하고 사이에서 애를 가질 바에야 차라리 애를 안 낳겠어. 그 비웃는 남편의 얼굴에 제게 아주 조금 남아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저를 지탱해주고 있던 자존심이요. 그리고 그 대화 이후 저는 지옥을 보았어요. 늦게 오는 남편의 옷에 묻은 화장품과 낯선 여자들의 향수가 저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밖에서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숨길 생각도 없는지 가리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나를 잡아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 바람 피우는 거야?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바람이야. 나 사랑한다며. 어떤 나라도 좋아한다면서. 그거야 연애할 때 이야기고 어차피 다 아는 거 뭐하러 물어? 묻는다고 뭐가 달라져? 다 당신 생각하는 그대로야. 그거 맞아. 그니까 우리 이혼하자고. 서로 편하고 좋잖아. 솔직히 새로 사귄 여자도 당신하고는 다르게 얼굴도 반반하고 그럭저럭 괜찮아. 그럼 나랑 왜 결혼했어? 왜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건데 3년 만에 버릴 거면서. 그거 당신이 돈 많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때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나도 성급했지. 그냥 그 집에서 사는 걸 보니 부자인 것 같다고 너무 급하게 결혼을 결정하니 이런 꼴을 당했잖아. 그리고 솔직히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남자가 결혼하자고 들이대면 좀 의심할 만도 하지 않어? 게다가 당신처럼 못생기고 늙은 여자 어떤 남자가 좋다고 먼저 들이댔겠어? 돈 없는 거 알았으면 나도 가까이 안 하는 건데. 그래서 부자가 아닌 나하고는 이혼하고 싶다고? 그래야 빨리 돈 많은 여자 잡아서 나도 편하게 살 거 아니야.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저는 대화를 할수록 열이 뻗치는 상황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저런 놈을 왜 몰라봤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놈과 헤어지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놈이 원하는 걸 알고 나니 딱 해주기 싫더라고요. 지금이 아니라 제가 원할 때 이혼하고 싶었죠. 저놈에게만 좋은 일 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안 해줄 거야. 이혼? 내가 왜 이혼을 해? 이혼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해. 당신한테는 아무 권한 없어.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치는 제게 남편은 왜 이혼을 안 해주는 거냐며 소리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진짜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으로 치달았어요. 저는 막무가내인 남편을 막지도 못하고 그저 고스란히 감정을 소모해야 했어요. 그렇게 이혼에 대한 마음이 강해지던 어느 날,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저는 너무 놀라 이모가 입원한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이모,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왔어? 네 엄마가 너한테까지 이야기했어? 그러지 말지. 너 걱정할까봐 일부러 연락 안 했는데. 진짜 이게 다 뭐야? 얼굴색은 왜 이리 안 좋고. 도대체 무슨 병인데? 뭔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데? 그냥 신장이 안 좋대. 그냥 두면 천천히 죽어갈 거라고. 이식을 하는 방법은 있지만
적합자가 없으면 못한대. 적합자? 그럼 나도 적합한지 알아볼게. 아니, 그만해. 너한테 그런 일까지 시키고 싶지 않아. 이래서 네 엄마한테 이야기 안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일단 내가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나볼게. 결국 만류하는 이모를 제쳐두고 저는 의사에게 가서 상담과 간단한 피 검사를 진행했고 놀랍게도 이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렇게 이식 수술과 이식 후 안정을 위해 일주일 정도 집에서 나와 친정에 머물기로 했어요. 남편에게는 잠시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고요. 물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만요. 그렇게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동안 이모는 제게 너무 고마워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늘려준 사람이라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저는 이모야말로 우리한테 집도 빌려주고 물건도 많이 사주고 고마울 일이 많다고 말해줬어요. 은지야, 내가 너한테 줄 선물이 있어. 은지가 싫지 않다면, 아니, 나는 무조건 너가 받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식해준 사람을 모른다면 몰라도 아는 이상 이 정도 살해도 안 하고 넘어가면 너무 뻔뻔해 보이잖아. 선물은? 저는 이모에게 들은 선물의 존재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안 받겠다고 했지만 강경한 이모의 행동에 그럼 제가 원할 때 달라고 했어요. 이모는 받아들였고 저는 복수를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을 발견했죠. 그렇게 수술 후 안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를 기다린 건 아늑한 집이 아니라 웬 낯선 여자였어요. 화장을 지운 얼굴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얇은 옷차림. 그 여자는 도어락을 열고 들어온 제 얼굴을 보고도 놀란 기색 하나 없더라고요. 놀라기는커녕 아래 위로 저를 훑어볼 뿐이었죠. 어머, 와이프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여자랑 같이 살면 바람 나도 할 말은 없지. 이래서 헌옷보다는 새 옷이지. 안 그래요? 비우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 해주려는데 마침 욕실 문이 열리고 속옷만 입은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욕설을 퍼부었어요. 미친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상간녀를 데리고 와. 미친 거 아니야? 이 집이 네 집인 줄 알아? 엄연히 내 명의로 된 내 거거든? 어차피 우리 결혼 생활 쪽난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들이 다 아는데 꺼리낄 게 뭐가 있어? 그냥 편하게 살자. 당신 없는 동안 집에 여자 하나 들이는 게 뭐가 그렇게 화낼 일이야? 열받으면 이혼해 주던가. 이혼?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 내가 경고하는데 이 혼인 파탄의 이유는 모두 당신한테 있는 거 알지? 나는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다 받을 거고 당신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마음대로 해. 나는 그냥 빈털터리에 못생기고 나이 많은 여자랑은 살기 싫은 것뿐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며 남편과 상간녀는 둘이서 눈을 마주치며 낄낄거리며 비웃더라고요. 저는 열받아서 남편에게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당당한 남편은 천천히 옷을 입고 준비를 싹 다 하더니 상간녀를 허리에 끼고 천천히 문 앞에 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 분할할 거고 내 몫도 있긴 할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해. 이 집도 어차피 결혼 때문에 산 거니까 같이 나눠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버젓이 상간녀와 불륜을 저지르는 걸 내가 봤는데 유책 배우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게 웃기네. 말했지? 유책 배우자는 어차피 위자료가 더 커서 재산 분할에도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야. 그도 그럴 게 당신이 미친 듯이 내 돈 빼서 쓰는 바람에 우리 집의 재산이라고는 딱 하나, 이 집밖에 안 남았거든. 그것마저도 내 명의지. 웃기네. 유책 배우자? 그거 증거 없으면 말짱꽝인 거 알지? 어디서 웃기지도 않은 말을 짓거려? 너야말로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한데? 내가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면서 네가 여자 데리고 집에 올 걸 예상 안 했을 것 같아? 저는 그 말과 함께 안방과 거실을 비추던 홈캠을 꺼내서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남편은 그걸 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당신이랑 그 여자 노는 건 내가 잘 봤어. 나 뜨겁더라. 이거 같이 보실 변호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어머, 왜 그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아, 천하의 남봉꾼도 알몸으로 찍힌 동영상은 아무래도 부끄러운가 봐. 괜찮아. 나는 어디 안 뿌려. 그냥 증명할 때만 쓸 뿐이지. 위자료 받고 나면 잘 처분해 줄게. 남편은 화가 나서 홈캠을 제 손에서 뺐더니 확 집어던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냉정한 목소리로 비웃어줬어요. 지금이 딱 이혼하기에 좋은 날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거기다가 화풀이 해봐야 소용없어. 데이터는 이미 다 내가 믿을 만한 데다가 모셔놨거든. 이제 이혼 준비만 하면 되겠네? 고마워해.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이혼 내가 해주는 거잖아. 그리고 앞으로 이 집에 돌아올 필요 없어. 당신 짐은 택배를 부르든 이삿짐 용달을 부르든 대충 싸서 당신네 부모님 집으로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저는 짜증과 곤란함으로 범벅이 된 남편의 얼굴을 비웃어주며 두 사람을 내쫓아 보냈어요. 그렇게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저는 남편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벌였고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가 되어 이혼이 결정됐어요. 결혼 기간이 짧고 남편이 기여한 것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서 저는 재산 분할해서 남편에게 받을 것만 생겼죠. 저는 이혼 소송이 완료된 뒤에 이모에게 선물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모두 이모가 부담했어요. 거기까지 해주는 게 이모가 원하는 일이었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무척 고맙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받자마자 서류를 떼서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고 전 남편을 불러냈죠. 집 근처에 있는 카페였어요. 전 남편은 혼자 잔뜩 찌푸린 얼굴로 오더라고요. 뭐 때문에 불렀어? 우리 이제 남이거든? 이렇게 사사로이 불러내는 거 진짜 싫은데. 미안. 나도 당신 썩은 얼굴 보긴 싫은데 이거 하나는 꼭 보여줘야 내 속이 편안해질 것 같아서 말이야. 아주 잠깐이면 돼. 당신한테 예전에 말했지? 우리 엄마가 사는 집, 우리 이모네 집이라고. 우리 새들어서 산다고 말이야. 근데 그게 뭐? 그 집이 이제 우리 엄마네 명의가 됐거든? 그리고 여기 나한테도 건물과 땅이 생겼어. 참 신기하지? 당신이랑 이혼하니까 돈이 막 들어오는 거 보니 당신이랑은 역시 같이 만날 팔자가 아니었나 봐. 그치? 전 남편은 등기부등본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눈치였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제 폰을 탁자 위에 엎어뒀어요. 내가 말했던 이모, 땅과 부동산이 무척 많은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땅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작은 땅부터 시작해서 땅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 가지고 있는 땅이랑 건물이 엄청 많은데 자식은 없지. 미혼이시거든. 앞으로도 결혼할 마음 없는 분이셔. 그분이 친절하게도 나한테 본인이 가진 땅과 건물을 주셨네. 이걸 왜 네가 가져? 게다가 이혼 직후에? 너 이거 짰지? 나한테 돈 한 푼도 안 주려고 일부러 이혼 직후에 받은 거 아니야? 한 푼도 안 주려고 그런 건 아니야. 이건 내가 개별로 받은 거라 당신하고 나눌 일은 없지. 그렇지만 틀린 말은 아니네. 일부러 이혼 직후에 받은 건 맞아. 당신을 화나게 하려고 말이지. 내가 당신하고 이혼해주기 전에 일주일 정도 집 비운 적이 있었지? 그때 이모한테 신장 이식해줬어. 그랬더니 나한테 주셨더라고. 내가 이모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도 다 나한테 물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지? 이거 다 가짜 서류지? 야, 말해보라고. 소유주가 왜 네 이름으로 되어 있냐고. 가짜라고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어. 그리고 등기부 등본은 아무나 떼볼 수 있는 거 알지? 네가 직접 가서 찾아보던가. 당신이 눈독 들이던 그 집이 우리 엄마 명의로 바뀌었는지 직접 보면 되잖아. 이건 사기야. 이런 재산이야말로 당연히 나랑 나눠야지.
이혼을 하면 당연히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거잖아. 당신한테는 기여분이 없어. 돈을 홀라당 가져다가 사치품에 쓰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당신이 잘 모르나 본데 이번 이혼은 당신의 불륜과 더불어 사치도 이혼 원인이 된 거거든? 신용카드, 현금카드, 뭐 내역이 줄줄이 다 불륜과 사치품뿐이니까 너한테 돌아갈 재산은 한 푼도 없는 거지. 그래서 위자료 나한테 지급하라고 결정났잖아. 안 그래? 전 남편은 완전 멘붕이 온 얼굴로 서류를 움켜쥐며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거기 적혀있는 글자가 변할 리가 없으니 저는 웃으며 그 모습을 구경했죠. 돈 없다고 찬 여자, 갑자기 부자가 됐으니 당황할 법도 하죠. 여보,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 줄은 몰랐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까지 이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재결합 생각해 볼까? 당신 내 얼굴 잘생겼다며 좋아했잖아. 응?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잘 데리고 다니는 상간녀나 잘 돌봐. 그 여자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나한테 들이대? 이미 나는 헌옷이나 다름없지 않아? 돈 없으면 얼굴이라도 예뻐야 하는 게 여자라고. 그때 당신이 말하고 나서 나도 내 주제를 알았어. 이제 결혼은 나한테 사치란 걸 말이지. 난 절대로 결혼은 다신 안 할 거야.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예쁜 얼굴 감추지 말고 열심히 꾸미라는 말이었지. 그리고 헌옷이라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설마 그년이 그런 말 했어? 아니야. 나 그렇게 얼굴만 반반하고 머리 빈 애들은 싫어. 걔도 그냥 내가 데리고 놀던 애야. 그 여자 원래 엔조이였어. 절대로 진심으로 만나던 것도 아니고 상간녀 소송하더라도 의리 지켜줄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한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관계 이렇게 끝내기엔 너무 아깝잖아. 나는 그냥 당신이 나한테 너무 과분한 사람이라 너무 안쓰러워서 자기를 놓아주려고 한 거야. 무슨 노래 가사도 아니고 막말에 무슨 장식을 저리도 달아대는지. 남편의 빠른 태세 전환에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저렇게 필사적으로 저를 다시 잡으려 한다는 사실이 정말로 구역질 날 정도로 웃겼어요. 이야, 시커먼 속내를 숨기질 않으시네? 나한테 헛짓거리 하지 말고 옆에 있는 그 상간녀나 잘 챙기세요. 그리고 조만간 상간녀 소송도 할 거니까 잘 전해주시고요. 그 말과 함께 저는 카페에서 나왔어요. 전 남편이 저를 따라 나오려고 했지만 저는 미리 불러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시 안에서 폰을 켜고 상간녀에게 파일 하나를 보냈어요. 방금 전 남편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요. 상간녀 소송하려고 연락처 저장해놨는데 마지막 결정타 한 방 날려줬어요. 남편 놈에게도 열이 받았지만 감히 저를 품평하듯 보며 비하한 상간녀에게도 열이 받았거든요. 벌이란 건 두 사람이 다 받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읽은 표시를 보고 나서야 저는 마음 편하게 폰을 껐어요. 마지막까지 복수가 잘 돼서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그렇게 복수를 끝내고 저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다 씹어줬죠. 이혼 상간녀 소송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할 때는 변호사 명함을 보내줬어요. 저랑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다 끝난 일인데. 그렇게 더 이상 그들의 연락도 오지 않게 됐을 때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몸조리를 하며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냈어요. 꾸준하게 피부 관리도 하고 필라테스를 통해 스트레스로 무너진 몸매 관리도 했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만 했던 쌍꺼풀 수술도 했죠. 언제나 무겁게 내려앉았던 눈은 수술 후에 또렷해져서 만족감이 더해졌어요. 저는 이모에게 받은 건물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건물이 좀 오래돼서 여기저기 고쳐야 할 곳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안쪽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업체를 불렀어요.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하는 날 현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상하게 저를 보고 주춤주춤 모자로 얼굴을 가리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상하다 싶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얼굴을 봤는데 순간 깜짝 놀랐어요. 찰나의 순간 보여준 옆 얼굴이 전 남편과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잘생긴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늙어서 주름이 지고 시커멓게 그을린 데다가 뺨에는 커다란 상처가 있더라고요. 정말 몰라본다는 말, 그 말 자체였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눈이 많은 데다가 상대방이 피하는 눈치라 저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사가 끝날 때쯤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잘 지냈어? 잘 지냈지. 그런데 얼굴이 많이 상했네? 그동안 돈 버느라 힘들었나 봐. 뭐, 그렇지. 당신하고 이혼하고 나서는 술로 나를 세운 적이 많았어. 헤어진 게 후회도 되고 너무 마음 아프더라. 여전히 거짓말은 잘하네. 그 술이 내가 가진 건물 때문이지 나 때문은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난 정말로 당신이랑 헤어지고 엄청 힘들었거든. 그때 당신이 상간녀 소송 걸었던 망할녀는 소송 위자료 못 준다고 했더니 앙심을 품고는 도망갔어. 그것도 그냥 도망만 갔으면 다행이지. 같이 살던 집에 있던 귀한 명품들 싹 다 가지고 집을 내놨더라고. 둘이서 같이 살던 집이었는데 그걸 팔아서는 며칠 그 집에서 지냈는데 집주인이 집 팔렸으니 나가라더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런 여자인지 모르고 사귀었어? 아니, 그런 여자라서 사귄 거 아니야? 그리고 상간녀 소송하면 보통 남자 쪽이 소송 위자료 다 내주는 거 아니야? 둘이 우리 집 욕실에서 봤을 때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이 잘 맞던데? 무슨 헛소리야. 그런 여자랑 무슨 죽이 잘 맞아? 나는 그때부터 당신 잊은 적 단 한 번도 없어. 정말이야. 당신이 좋아하던 그때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 그때 얼굴은 아니네. 그 얼굴이면 돈 많고 예쁜 여자 만나기도 힘들겠어. 9년이 내 돈 다 들고 도망치고 나서 나도 새로운 여자 만나려고 했어. 당신도 잘 알잖아. 지금은 이래도 내 얼굴이 꽤 반반했으니까 어떤 여자든 다 꼬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 젊고 잘생긴 애들이 많아져서. 게다가 생활이 팍팍하니 얼굴이 점점 더 안 좋아지더라고. 근데 그때 교통사고가 났어. 얄궂게도 온몸이 멀쩡한데 얼굴에만 상처가 났지. 그때는 진짜 죽고 싶었는데 그 아름답던 내 얼굴이 피부가 살점이 떨어지고 날아가서 회복이 어렵다잖아. 여기까지 복구한 것도 힘든 일이었거든. 아, 그래서 인테리어 쫓아다니는 용역으로 일하는구나. 얼굴이 여전했으면 이런 곳에 있을 리가 없지. 더 좋은 사람, 더 예쁜 사람 찾아 돌아다녔을 테니까. 안 그래? 그래. 당시의 상처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는 데다가 여자는 내 재산 다 훔쳐 달아나고 자신감까지 잃는 바람에 직장까지 그만뒀지. 여자? 여자는커녕 사람도 못 만났어. 그러니 당신이랑 헤어졌던 지금까지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 내가 불쌍하지? 나한테 미안한 마음 들지 않아? 다 당신이랑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딱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다 네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 아니야? 그걸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시키는 건 좀 아니지. 게다가 왜 내가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해? 반대로 네가 나한테 미안해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나는 남자 불신에 걸려서 남자도 못 만나고 있는데 나한테 가장 중요했던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는 선택은 이미 내 인생에서 사라진 지 오래거든? 웃기고 있네. 너한테 불행이 닥쳐오니까 너만 불행한 놈 같고 세상이 원망스럽지? 내가 너랑 이혼하기 직전에 내가 당했던 불행은 세상이 아니라 네가 직접 나한테 준 거거든? 그러니까 네 꼴 그렇게 된 거 세상 탓하지 말고 네 잘못이나 탓해. 당신 아직도 혼자야? 설마 아직도 나 못 잊은 거야? 내가 너한테 그만큼 큰 의미였어? 그럼 왜 이러고 있어? 우리 다시 재결합하면 되지.
당신 내 얼굴 좋아했으니까 당신 돈으로 얼굴 고쳐주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멍청한 얼굴로 행복회로 팽팽 돌리면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미친 소리 찍찍 해대는 전 남편을 보니 그 긴 시간 동안 가라앉혀 두었던 화가 폭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전히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데다가 굉장히 심한 착각까지 하고 있어서 현실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헛소리 작작하라고 이야기했지? 잘 들어. 한 번만 말한다. 너야말로 내 인생 최악이다, 이 나쁜 새끼야. 어딜 감히 다시 들이대? 착각하지 마. 내가 남자를 계속 못 만나는 이유는 당신 같은 남자 만날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재결합 같은 그런 미친 소리 꺼내지도 마. 네가 그때 나한테 충실했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얼굴을 가졌다 하더라도 당신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했을지도 몰라.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당신이랑 만났을 때 나는 당신 얼굴 같은 것보다 나한테 집중하는 모습이 더 마음에 들었으니까. 네가 계속 그런 마음가짐이었다면 지금의 못생긴 너라도 난 다 받아들였을 거야. 그런데 그런 나를 내친 건 당신이잖아. 이혼하기 싫다는데 이혼 강요하고 집에 여자까지 데려와서 막장짓거리 한 놈이 너야. 너는 나한테 다시 만나자거나 재결합을 하자고 하면 절대로 안 될 단 한 사람이야. 내게 이만큼의 상처와 절망을 줘놓고 그렇게 쉽게 재결합을 이야기해? 돌았니? 정신 나갔어? 가슴에 손을 얹고 네가 나한테 한 짓거리나 잘 생각해봐, 이 나쁜 놈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 너한테 나쁜 말 한 거는 다 사과했잖아.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면 얼마나 좋겠니? 네가 나를 단연 못하는 것 같아서 말해줄게. 네 상간녀 도망간 거 나 때문이야. 내가 당신이랑 그때 이혼 직후에 카페에서 만났잖아. 그때 당신이 상간녀 욕하면서 나한테 매달리는 거 다 녹음해뒀다가 상간녀한테 보내줬거든. 생각 오래 하지도 않았나 봐. 바로 돈 가지고 튄 거 보니. 그러게 평소에 잘 좀 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그 여자랑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제 이야기를 들은 전 남편은 짜증과 화가 섞인 얼굴을 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는 나갔어요. 처음에 얼굴이 상해서 잠시 딱하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생각마저도 시간 낭비였다는 걸 알려주는 전 남편의 모습에 저는 한숨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세상에 천년만년 아름다운 얼굴이 어디 있겠어요? 늙으면 다 같이 쭈글쭈글하고 검버섯이 피는 건 당연한 세상의 이치잖아요. 마치 그 미모가 영원할 것처럼 굴면서 다른 사람을 희롱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한 전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딱 맞는 죗값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상간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준 녹음 파일이 그 상간녀를 움직였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통쾌하더라고요. 뭐 그게 아니었더라도 금방 헤어졌을 것 같았지만 저는 이혼 후에 이모처럼 혼자 살기로 결심했어요. 지금은 수술과 운동으로 많이 예뻐지고 어딜 가서도 늙어 보인다, 못생겼다 이야기는 안 듣지만 마음이 잘 동하지 않더라고요. 제 외모를 싫어했으면서 돈 때문에 결혼한 남자가 있는 걸 알고 나니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연애도요. 처음에는 몇 번 사람을 만나보려고 했는데 어떠한 말로 저의 환심을 사려 해도 그게 그냥 거칠애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를 그 말들이 이제 더 이상 제게는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혼 전에 들었던 그 자존감 잘라먹는 말들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꼭꼭 박혀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지낼 생각은 아니에요. 그 남자가 제게 한 나쁜 짓을 싹 지워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긴 하거든요. 언제까지고 전 남편의 아기에 찬 목소리를 제 삶 속에 끼워두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사랑은 사랑으로 고치는 게 맞다고 봐요. 전 남편과의 싸움과 일방적인 매도에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우리 가족과 이모 덕분이었거든요. 언젠가 가족처럼 저를 사랑해줄 사람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함부로 사람을 만날 생각은 아니지만요. 지금 당장은 가족들과 여행하며 지내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해요. 생각보다 저처럼 이혼 전의 외모 지적질이나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 말을 듣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참지 마세요. 무턱대고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새로운 시작은 절대로 오지 않거든요. 제 이혼 스토리 봐서 아시겠지만 사람은 절대로 쉽게 변하는 법이 없답니다. 그 자랑스럽던 미모를 잃었음에도 여전히 나쁜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제 이야기가 헤매고 있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글을 써봤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행복하세요.